출구조사 때만 하더라도 하정우 후보 캠프와 한동훈 후보 캠프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장면 보시죠. 자, 출구조사,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금 하정우 후보 캠프에서는 승리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는 분위기였고요. 한동훈 후보 캠프는 굉장히 술렁술렁이면서 침울한 그런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특히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부산 북가뿐 아니라 평택의 결과도 출구조사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얘기 나눠보겠지만 경기 평택에서도 지상파 출구조사와는 한참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부산 북구에서도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접전을 예상하긴 했지만 하정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었습니다. 물론 서울,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서울시장에 대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초접전 양상의 지역의 선거는 사실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친문에 나선 이론도 있고 샤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투표 용지로서 답을 하는 현상들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성취훈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성취훈 대변인님, 네. 아까 저희 이제 서울시장 결과 한참 분석을 했고 지금 오세훈 후보, 정원호 후보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당선과 하정 후보의 낙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안타깝고 일단 뭐 하정 후보가 저는 뭐 선전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일단 아까도 다른 양태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시간 짧았다. 그러니까 그 전재수 후보가 2006년에 처음 나가서 30%대의 득표를 받았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10년, 당선되는 거의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북구가 주민들의 민주당 후보로서 마음을 얻는데 10년이 걸렸고 그만큼 오래 걸린다. 그렇죠. 한 번 얻은 다음에는 또 10년 이상 계속 밀어주셨죠. 네. 그런 다음에 10년 만에 부산시장까지 또 당선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그러니까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 단번에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뭔가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라는 네. 러닝메이트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또 아까 또 다른 분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동훈이라는 당대표 대선 후보급 그 주자가 있었고 전국에서 팬덤이 올라와서 민주당 조직 못지않은 이런 지지세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정 후보 정치 초보생이 느끼기에는 아주 버거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한동훈 부산 당선인 공통점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멀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 때 목소리를 높였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들이거든요. 김부겸 후보 낙선 얘기도 있다 하겠지만 김부겸 후보가 선거 캠페인 동안 공소 취소 논란이 일었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했잖아요. 서울과 부산 북구에서 중앙당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어떤 역풍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공소취소 저도 계속 이거 드러내야 된다. 예. 조작기소 특검은 해야 된다. 하지만 공소취소 권한 드러내야 국민들에게 오해를 드리지 않는다. 순리를 따라야 된다. 계속 소신 밝히셨죠? 하셨잖아요. 그거 영향 당연히 줬죠.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 당연히 줬고 아까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 하정우 후보의 캠페인 중에 그 김어준 씨 방송 나간 거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제가 그거를 나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성취훈 대변인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아까 그 앵커께서도 딱 지적한 게 딱 작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41.4, 41.4. 예.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하정 후보에게 결집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전재수 후보처럼 득표를 해서 당선될 거면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중도 확장성을 가지기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 적절한 방송이냐는 거죠. 성취훈 말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중도 확장 앞으로 저는 이 진영 논리에 기댄 정치 이런 것들의 한계가 좀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네네. 진영 논리 아주 강성 지지층에 기반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이런 방송에 나가서 막 웃으면서 상대방을 막 조롱하고 이런 것들 당대표 되는 전당대회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당내 경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선거에 과연 도움을 주는가. 대구,
뭐 부산 이런 데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들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 그리고 서울시장도 이제 100%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네.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결과가 거의 나온 상황에서 서울시장도 중도 보수 성향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그런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 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미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거든요. 성추임 대변인의 말이 맞았다는 게 입증된 게 바로 이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네. 하정우 후보는 딱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그 표밖에 못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장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캠페인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시간적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다만 뭐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것은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막판에 뭐 토론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2년 뒤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재수 후보도 10년 걸렸고 거의 뭐 2년, 뭐 6년 걸리면 빨리 되는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와의 복당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 돌아오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내로는 들어왔고 당으로 돌아오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장동혁 지도부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한동훈 의원이네요. 한동훈 당선자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사실상 계속해서 한동훈 당선자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이 쉽지 않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사활을 걸고 어떻게든 저지를 할 거라고 전 보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 어제 9시 반에 서울시 선거 재선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때 원래 이 부실 선거 논란이 있지 않았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그때 당대표직 사퇴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부실 선거 논란이 있고 뭔가 선거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갑자기 나와서 표정이 그 당대표가 그 당시에 한 15대 1, 14대 2 막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데 표정이 어둡지가 않았거든요. 표정이 본인은 약간 나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별개인데.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서울시의 선거 결과 그리고 부실 선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유지할 수 있는 좀 명분으로 삼을 거라 보거든요. 서울시 승리도 장 대표와는 사실은 전혀 거리를 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말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면 작년 그 전당대회 때 그 OX 퀴즈 할 때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사퇴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모든 후보가 동그라미 들었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도 동그라미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동그라미 들었었고 오.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 패배 결정은 아마 서울과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뭐 뒤집혔습니다만 부산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본인 말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서울 앤드 부산 맞냐? 혹시 서울 5업 한동훈 후보의 승리를 그죠? 본인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죠.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데 아마도 서울 선거의 명분과 지금 투쟁을 강하게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버틸 거라는 명분 내세울 거라는 거. 왜냐면은 2번 경험했거든요. 본인이 본인이 위태위태할 때 단식할 때 못 건드렸고 필리버스터 할 때 못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사실은 굵직한 두 축이 그렇죠.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치열하겠군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오케이 사퇴할게. 근데 비대위 거쳐서 빨리 선거하자. 하지만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뭔가 임명을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한동훈 당선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차기 전당대회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당대회 나오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동훈 당선자의 대리인 붙으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당권을 계속 유지할 생각을 국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 말 바꾸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당권 도전, 당권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춘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할 4분 모셨습니다. 제가 직함은 생략하고요. 왼쪽부터 이현종, 성치훈, 김근식, 김유정 4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넘게 지방선거만 파고들어 분석하고 예측하신 4분을 저희가 모두 모셨습니다. 4분께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한 패널 전문가분들이 아니고 워낙 6개월 동안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쭉 쫓아오셨기 때문에 보조 앵커로도 활약해 주셔야 돼요. 휴대전화 쓰는 거 마음껏 허용할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현장 의견, 제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손을 들고 주시면 더 활성화된 이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부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나온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리를 옮겨볼까요? 일단 이재명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는 거냐 아니면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냐.
각 지역별로 현미경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큰 그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출구조사 전 재판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민주당 11곳, 국민의 1곳, 경북이죠. 그리고 경합 4곳입니다. 대략 11대 4대 1 혹은 10대 5대 1입니다. 크게 보면 일단 출구조사, 현재로서는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지금 지방선거 권력이 한번 뒤집힌 셈인데요. 11대 4대 1.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이게 15대 1이 될 수도 있고 10대 6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판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거란 게 참 어느 한편에 압도적인 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얼마 안 있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그때 여당이 상당히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딱 1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출구조사를 보시면 11대 1대 4 경합이 이제 4군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현재 이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로 이제 개표를 했을 경우에 또 어떤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표라는 게 어떤 지역에서 몰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치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로 보자면 여전히 어떤 이 여당의 우세 속에서도 야당의 균형추가 조금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의 균형추, 그렇죠. 현재 심리.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당시에도 김문수 후보가 꽤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또 개표 결과를 보면 썩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 일단 경합 지역이 4군데나 된다는 것은 여전히 끝까지 봐야 될 지역이 많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경합 지역이 실제로 그냥 경합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근데 이제 투표율이 이제 최종적으로 집계되겠지만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꽤 높은 뭐 60%가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쨌든 본투표율이 높다는 건 국민의힘에서 입장에서는 개표함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조금 본인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지금 이 11대 1대 4 이 예측 조사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굉장히 어정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마지막 최종 그 당선 확정까지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지금 경합지로 분류된 강원, 전북, 대구, 부산 중에서 민주당이 접전지로 분류한 곳 중에 강원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측조사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끝까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사전투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편리하고 이미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 지금 그 접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부산 이런 굉장히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보수가 결집은 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대구 같은 곳에 소위 샤이 김부겸이 있었던 건 맞구나. 이렇게 팽팽한 경합 현상을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수 결집도 있습니다마는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결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9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50% 중반, 55% 중반을 넘어가면 대체로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투표율로 봐서는 결과가 상당히 그래도 승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해 보는데요. 마지막 결과는 15대 1을 기대합니다만 또 10대 6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기식 교수님, 이게 보통 사전투표율 높으면 민주당 유리하고 본투표율 높으면 국민의힘 유리하다. 이게 정설 아닌 정설처럼 통용이 돼서 이 구도가 고착화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투표율만 놓고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총체적인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게 2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9차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러왔습니다만 50% 중간대 투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는 50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50% 정도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낮은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다시 4년, 2018년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또 60%에 가까운 투표를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했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의 투표율보다 지금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4년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였기 때문에 예. 3개월 만에 치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가지 않았던 측면이 많습니다. 예. 포기했던 측면이 많아요. 그런 분이 지금 50% 초반대였다가 60% 초반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4년 전에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출구조사지만 민주당이 좀 우세한 걸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가설은 뭐냐면 가설이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의 여당을 지지하는 방어의 투표보다는 야당 성향의 응징의 투표가 투표장을 더 가게 합니다. 생각보다 집권 초비의 견제 심리가 많이 발동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응징을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투표장을 가는 것이지, 그래 우리 당 잘 해줘야 돼, 여당에 힘을 실어야 되는 그 지원의 투표보다는 응징의 투표가 투표율을 높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집권한 지 1년 초긴 합니다만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대부분 중도층에 있어서의 견제 심리, 그리고 그 독주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가 또 대거 발동해서 야당 지지의 견제표가 투표를 올렸다.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투표율 상승의 두 가지 요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크게 지금까지 출구조사와 예측조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봤다면 이제 그러면 지역별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제 뒤에 지금 최대 승부처, 뭐 여기 이기면 다 이긴다는 평가도 나오는 바로 수도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예, 민주당 정원호 51.4,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46%입니다. 성추훈 대변인, 사실 여기가 중도층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정원호 후보 측이 약간은 미소 지었어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최근 수년간의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중도 보수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작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서울의 득표율이 낮게 나왔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건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어쩔 수 없이 느껴야 되는 감정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거기에 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겪었던 이 공천 내홍, 특히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공천에서 이 오세훈 후보가 등록을 계속 거부하면서 예. 당독 지도부의 반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좀 많이 벌어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분들은 중도 성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저는 추진했던 이 주작기소 특검, 이것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됐다. 예. 그러니까 격차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막판에 안전 이슈로 뭔가 서서무 고가의 안타까운 사건이나 그렇죠. 그 GTX의 그 철근 누락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현직 시장에 대한 이 평가적, 심판적 성격으로 선거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면서 결국 이 선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구조사 정도의 격차가 결국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투표에서도 이런 결과가 저희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정원호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조사를 보면 격차상으로 보면 정원호 후보가 좀 우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예전에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이제 한강벨트 이런 쪽에서 이제 몰표가 나오면서 승부를 뒤집었던 전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인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고, 아까도 이제 분석을 해주셨지만 그 높은 배경에는 사실상 이제 예전에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를 포기했던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과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일단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보수의 응집력이 좀 약해진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들을 정말 총 모아야만이 사실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수의 분열,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등장했던 안전 이슈,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오 후보에게 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미리 지금 일단 51대 46인 출구조사를 보기 전에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할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 여기를 좀 주목하면 볼지, 아까 이현정 의원과 성춘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 후보는 안전을 강조했고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저 두 번째를 좀 흥미롭거든요. 송파가 지역구인 김근식 교수님, 저기 용산 송파가 캐스팅 보트라고 했는데 저기 투표율, 특히 여기 보면 지금까지 서초 송파의 투표율이 높다.
모르겠어요. 또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시겠지만 저 부분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용산과 송파 맞습니다. 투표율이요. 특히 강남벨트, 한강벨트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예. 대체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결집했다는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아까 이현중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앞서가는 것은 같았습니다만 예. 새벽에 결국 강남의 개표가 다 마무리되면서 극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리고 한강벨트, 용산 등에서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의 뒷심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예. 오늘 투표율 결과도 아직 뭐 선관위가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5시까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이 한강벨트와 강남벨트가 다른 지역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금 투표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오세훈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투표를 포기했던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몰려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응징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말씀 불러 죄송한데 간단하게 하면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오세훈 캠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까지 봐야 된다. 저 정도 출구조사의 격차면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밑에 화면이 좀 보이시죠? 제 밑에. 지금 보면 이제 개표함이 열렸습니다. 부산시 0.3%, 대구 0.1%, 0.1% 시작하자마자 50대 48이에요, 대구는. 예. 그리고 또 볼까요? 뭐 인천도 0.2. 일단 개표함 뚜껑이 조금 전 아마 대략적으로 7시 한 50분, 그러니까 투표 마감한 1시간 반 이후부터 열린 것 같고요. 이제 쭉쭉 나올 테니까 저와 나의 선택 2026 2부를 함께 하시면 저 개표율이 거의 뭐 10% 두 자릿수까지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세종도 나왔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여기 계신 네 분 아까 제가 미션을 드렸죠. 보시다가 저기 개표 숫자 중에 좀 의미 있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정 의원님. 네. 일단 출구조사만 보면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꽤 많이 두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소위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라는 국민의힘의 조직이 있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또 유승민 전 대표까지 함께 선거를 뛰면서 상당히 이미지 변신을 꾀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체 조직이 국민의힘과 또 오세훈 후보가 거리를 두고자 했던 그 조직과 당 조직과 약간의 괴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또 소위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또 서울시의 몇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시장 후보 선거보다는 저는 부산에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런 식으로 조직이 좀 약간의 그 분열과 이렇게 조금 분산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결과로서 이런 지금 출구조사 예측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까 뭐 김기식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한명숙 후보하고 막판 대결을 새벽에 뒤집힌 게 소위 강남 3구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호 후보가 강남 3구 더하기 강동구까지 강남 4구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저는 그때 당시 한명숙 후보와의 대결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다. 그런 점에서 막판까지 이 정도 그 간격을 두고 정원호 후보의 그 우세를 점쳐봅니다. 제가 김유정 의원 논평하는 직후에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들었는데 지금 서울, 울산 정도만 빼면 이제 각 개표가 진행됐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지금 대구 달성만 해도 2% 진행됐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도 이제 조금씩 개표율이 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서울 다녀왔고요. 뭐 오세훈 후보의 역전을 점치는 두 분도 계시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격전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출구조사 제가 한번 봤는데 꽤 붙어 있죠. 제 머리 뒤에는 바로 경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50.2%의 민주당 전재수,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48.3%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박형준 후보가 많이 따라온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수치라면.
그렇죠. 하지만 뭐 저희도 끝내 그 전재수 후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박형준 후보가 저는 그 선거 기간 내내 약간의 그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이른바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런 분을 그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극우 쪽 조직력이 좀 있는 분들의 손을 잡았다가 그 경선을 돌파한 이후에 갑자기 뭔가 한동훈 후보와의 뭐 연대설이 막 모락모락 피어나기도 하고 뭔가 계속해서 중도층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죠. 그런 갈짓자 행보가 뭐 일부 먹힌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 우측에 계신 극우 세력들의 또 실망을 낳으면서 여론조사에서는 좀 약간 벌어지는 저는 경향도 보였다고 보는데 결국 이 출구조사에서는 접전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마 전재수 후보가 계속 좀 그래도 줄곧 앞서 왔었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너무 포커싱이 맞춰졌다. 아까 서울시장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자연스럽게 뭔가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뭔가 현직 시장에 대한 비판적 성격, 심판적 성격으로 넘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부산시 선거에서는 그걸 이끌어내지 못한 게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지금 3선 도전인데 3선 재선까지 했던 현직 시장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너무 부산시장 선거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이런 접전을 낳는 결과였다고 보는데 저는 투표율 중에서 우리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북구갑 거기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는 그게 또 전재수 후보의 막판 또 리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오히려?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재수 의원이 3선을 만들어준 곳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또 그 북구갑 그 재보궐선거 때문에 투표장도 많이 갔습니다만 결국 전재수 후보를 찍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간 것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막판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저는 북구갑의 높은 투표율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이어서 부산의 지금 현재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관전 포인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렇게 부산 바꾸자 보수 대통합 잠깐 나왔다 지나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자체에 대한 포인트는 부산을 바꾸자는 전재수와 보수는 다 뭉쳐야 된다는 박형준인데 그 이현정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성치훈 대변인께서 한동훈 후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부산이 이렇게 붙어진 것도 혹은 여러 가지 이른바 부산 북갑 이후에 얘기했지만 한동훈 변수 아니냐.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보면 부산에 현역 18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들도 국민의힘 소속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형준 후보가 지금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그만큼 아마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중도층들의 민심 그리고 중도 보수의 민심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지금 박형준 후보가 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았으면 이겼을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에서. 부산 북갑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구도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결국 표가 분산되면서 그 효과가 지금 사실은 그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 북갑의 단일화 실패로 인한 그 효과가 부산시장과 구청장들 선거에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딱 단일하게 어떤 힘이 뭉쳐지면 힘이 파급되는데 문제는 이 갈등 구조가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부산 북갑의 단일화 실패가 실질적으로 박형준 후보에게 저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효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박형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장에 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죠. 이명박 갔죠? 대통령 왔고 자 그런 게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역결집 효과를 준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럼 뭐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게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전재수 후보가 이긴다는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재수 후보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 캠페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해양수산부의 이전이라든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지역을 꽤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란 게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이게 상당히 좌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거기에 맞춰서 단일한 대우와 이런 걸로 맞서야 되는데 야당이 단일한 대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저는 좀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늦게 합류하신 서영주 대변인. 늦게 오셨으니까 뭔가 단독 취재거리나 이야기 보따리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뭐 물어보시면 다 풀어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부산이 지금 이게 진짜 아까 딱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각 캠프를 비췄는데 진짜 어느 누구도 웃을 수가 없고 근데 전재수 후보가 그래도 나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서울, 부울경이 여야 모두 공이 접전 지역을 했지만 이 정도로 붙을 거라고 민주당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서요. 일단 부산 쪽 캠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예. 사실 출구조사 나오고 나서 이게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의외의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현장 바닥 분위기는요. 전재수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박형준 후보든 서울에 있는 오세훈 후보든 두 분 다 공이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현역의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출구조사에서 경합에 열세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좋은 신호는 아니다. 통상 이제 이 출구조사라는 게 보니까 방송 3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0.8이더라고요. 예. 오차 범위 내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오차 범위의 1% 내에는 예측 불가는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가 넘어가서 2에서 3까지는 이 추세선이 사실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5% 밖으로 빠져버리면 이거는 그 출구조사가 맞는 거예요. 서울, 부산 민주당이 이긴다고 무조건 확실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경합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심판적 성격이 이번에 지방선거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죠. 그랬을 때는 이게 심판의 대상이 이재명 정부라고 했을 땐 그런 어떤 심판 프레임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지역별로는 그런 조그마한 그 여론의 형성돼 있을지언정 사실상 국정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열망들이 더 크지 않았냐.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까지도 있었고 그게 대표적으로 북갑의 선거의 추세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부산의 경합은 결국 전재수 후보 쪽으로 자연스럽게 투표지가 열리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는 보수 단일화가 물론 박형준 시장의 보수 대통합을 외쳤지만 몰라요. 아직 붙어서. 다만 뭐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 아까 박형준 시장의 표정이 기대에는 못 미친 표정이었거든요. 김근식 교수님. 네, 저도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그 추세가 이어져서 전재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스스로의 경우를 디스해가면서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겁니까? 2년 전 총선에서도 뭐 저도 출마를 했었으니까 예. 그때 출구조사에 저랑 민주당 상대 후보의 출구조사 결과는 7% 차이로 제가 지는 것이었어요. 남인순 의원이요? 네. 뭐 굳이 그분을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래서 7% 차이로 출구조사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영주 대변인 말씀대로 이미 끝난 거였죠. 근데 막상 까보면 제가 2% 가까이 따라갑니다. 개표함을 그러니까 공개해보면, 사실은 예. 출구조사의 결과도 예. 이게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예. 저는 5% 이내의 출구조사 결과는 얼마나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저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의 경우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 전재수 후보가 우세한 거 나옵니다만 저 정도의 격차는 사실 실제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함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까보면 그 정도 격차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현정 의원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제가 부산에 가서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박형준 후보에게 좀 대통합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와 좀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계속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갔으면 한동훈 후보 유세나 한동훈 후보의 동선에 조우라도 해서 서로 팔짱 끼고 손이라도 들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저는 양쪽 다 통합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박형준 후보의 선거 전략 실패다. 지금까지 출구조사만 보면. 제가 만약에 아쉬운 게 있다면, 예. 만약에 결과적으로 진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전략적 미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물론 양쪽을 다 한다고 해서 한쪽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에 만나서 손을 같이 들어주는 것조차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분과 함께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를 동시에 좀 보면서 판세를 분석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지나간 걸 보니까 대구 달성의 한 3%, 재보궐선거는 3% 개표함이 열렸고요.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6% 넘게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은 개표를 중심으로 아마 저희가 실시간 판세를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서울, 뭐 울산도 이제 개표함 뚜껑이 열리겠죠. 그러면 최대 격전지는 당연히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만 지금부터 만나볼 대중의 초미의 관심은 아마 부산 북갑과 평택일 겁니다. 먼저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동시에 나왔네요. 민주당 하정우 42.6,
무소속 한동훈 41.6, 국민의힘 박민식 15.8. 경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사실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시청자 대중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매일 접했기 때문에 대략 수치를 알 텐데 조금 전 나온 지상파 출구조사와 그리고 선거 막판에 했던 여론조사를 단순 비교하면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는 비슷한데 하정우 후보가 올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예측할 수가 없는 게 JTBC 예측 조사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또 뒤집어져서 한동훈 후보가 한 10% 가까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추세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하정우 후보의 어떤 이 지금 조사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전재수 후보와의 연동일 겁니다. 예. 결국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줄투표 현상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저렇게 나온 것 같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무소속으로서 이만큼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이게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뭐 투표 현상이 이제 많이 개표를 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선거 같은 경우는 주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이 지금 예측 조사 이 출구조사만큼 나올 것인가?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표로서의 단일화 효과 그것도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이 15%보다 더 미칠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예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정말 뭐 끝까지 경합을 우리가 다투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진짜 이 뭐 거의 1%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JTBC의 예측 조사는 한동훈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42대 41입니다. 초경합이고 여기에 관전 포인트는 제가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만 이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박민식 후보의 20% 득표 여부. 근데 그거보다 더 낮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전재수와의 줄투표 대 큰 인물론 하정우 대 한동훈 구도가 이렇게 짜졌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사실은 아까 개표가 진행되면 저희가 보겠지만 부산 북갑의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면 샤이 보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투표하러 나왔구나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이게 보면 전재수 후보의 줄투표 형식으로 부산시장 전재수 찍고 그리고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도 하정우 찍고 이런 투표율이 높은 것도 또 반대의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갑의 투표율이 높은 부분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드라마가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 관심층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예.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만한 인물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정우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 이게 박민식 후보도 물론 있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서 이 출구조사에서 40%를 찍었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북갑 내에서 한동훈은 정치인이 드라마를 쓴 건 맞아요.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죠. 선거에 지든 이기든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거는 수치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예. 처음에는 이거 신인이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나서 이게 과연 한동훈 후보에게 이대로 끝나는가 했는데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다시 재평가받았다고 봅니다. 매운맛이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시작됐고 뒤늦었지만 그런 부분 플러스 전재수 효과가 들어가면서 저는 전재수 후보가 북갑을 지켜왔던 그 어떤 영향력이 그대로 하정우 후보한테 투영되면서 사실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간판 효과, 전재수 효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효과들이 하정우 후보에게 다 집중이 돼서 사실 저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에 맞서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경합보다는 예측 불가. 그냥 예측 불가. 그래도 예측해 주세요. 여기 나오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상 이게 500표 내에서 저는 이 승부가 가려질 것 부산북갑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총 유권자가 한 11만 명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한 4만 표만 누가 얻으면 되는데 그러면 한 새벽 3, 4시 정도가 돼야 판가름이 날 테고. 그렇죠. 그럼에도 예상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어떤 지역에 아파트 연합회 거기만 한쪽 잡는 사람, 뭐 탁구 동호회 이 정도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초박빙의 지금 상황이다. 즉답은 피하시네요. 뭐 하정우 후보가 이길 거는 같아요. 그래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에 대한 프레임이 짜지지 않았어요.
한동훈 후보가 이 이재명 정부와 맞서서 뭔가 본인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으나 저는 그 심판을 통했다기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팬덤 플러스 박민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동혁, 윤호개인 세력의 한계점들이 결국엔 한동훈 후보한테 간 것이지 사실 하정우 후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힘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 대안으로서 한동훈 후보가 선택받았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적인 선거의 프레임 한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신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승할 거다. 사실은 격전지 말고도 초미의 관심사가 부산인데 부산 북갑 정확히는 부산 북갑 아직 개표함이 안 열린 것 같아요. 바로 뜨면 여기 계신 네 분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기 아직 안 열렸답니다. 실제로도. 경북지사 진행 중이고요. 2.3%. 이제 조금씩 5% 가까이 되거나 개표함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면 제가 바로 밑에 있는 숫자도 제가 읽겠습니다. 경남지사 1.4%. 시작하자마자 50.9대 49.1이네요. 그러면 여기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재보궐선거 지역 평택입니다. 예. 제가 수치를 읽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31, 30, 30.3.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데 김근식 교수님. 예, 여긴 또 심지어 부산 북각과 달리 투표율도 낮아서 맞습니다. 이 투표율 변수가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내기를 걸 수 있습니다. 유희동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갑은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그다음에 전국 평균치로 높은 투표율인데 예. 평택은 전국보다 평균치로 낮은 투표율이에요. 예. 사전 투표율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이건 초초박빙이죠. 알 수 없는 이 출구조사 수치만 놓고 본다면 왜 유희동 후보를 제가 이긴다고 예측을 하냐면 예. 실제로 낮은 투표율이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고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평택을 지역구에. 거기가 이제 새로 신도시 개념으로 아파트가 많이 서 있고 거기에 외지에 이제 그 평택 근처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 거기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고 거기에 투표율이 낮음으로써 전반적으로 평택의 투표율이 낮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 그냥 예측입니다만 민주당 성향의 젊은 층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 투표에 별 관심이 없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조국 후보와 김영남 후보 사이에 거의 진흙탕 싸움 때문에 실망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별 관심이 없게 됐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동 후보가 유리한 건 뭐냐면 그 정도 투표율을 그럼에도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지역구가 도농복합 선거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고덕지구 같은 엄청나게 큰 신도시 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시골이 있습니다. 시골. 경로당이 있고 그 시골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투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오랫동안 평택에서 평생을 살았던 유희동 후보를 잘 알고 있고 또 보수 성향의 지지 성향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낮은 투표율로 제가 그냥 예상컨대 유희동 후보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 출구조사 수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농촌 지역 또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서 유희동 후보가 저는 신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내기를 걸고 싶습니다. 뭐 배팅까지 하셨는데 뭐 이게 불과 한 대여섯 시간 뒤면 예. 결과 나오니까요. 보기 좋게 빗나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맞추실지도. 평택의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미리 준비한 건 뉴 이재명 대 예친문의 대결. 그리고 아까 김근식 교수가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조심스럽게도 아니었죠. 대놓고 단언컨대 예측하셨던 유희동 후보의 어부지리 혹은 이 가능성. 성춘 대변인 이런 것 같아요. 뉴 이재명 대 예친문. 이런 같은 진영끼리의 정말 진흙탕 싸움.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오물과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된 게 투표율이 낮아졌고 실제로 조국 후보와 김영남 후보가 어느 누구도 지금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가 너무 선거에 그냥 선도에 그냥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양쪽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전략이 사실 고대 정치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 예. 당시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 때마다 있었다는 거는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를 거는 사람도 본인의 이미지도 깎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를 왜 하느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지지자를 내 지지자로 끌어오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상대 지지자를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네거티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뭔가 우리 당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면서 예. 아무래도 민주당 중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좀 투표 포기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근데 조국 후보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의 투표도 결국 그 포기시킨 게 본인의 그 자충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초반에 김용남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 소환해내면서 이른바 파묘를 했죠. 그렇죠. 파묘를 할 때 초반에 파묘했던 것이 본인과 관련된 과거 비판. 그러면서 본인 이슈를 꺼내버렸어요. 본인과 관련된 과거 비판, 김용남 의원 과거에 그런 발언했는데 그거 사과하세요 하면서 본인 이슈를 꺼낸 거는 매우 저는 자책골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의 표도 깎아먹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면서 김용남 후보 표를 깎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양쪽 후보가 표를 잠식했기 때문에 서로 진흙탕 싸움 벌이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30대 30 거의 뭐 그냥 동률이 참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말 어부지리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에 대한 책임,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했던 진영에 대한 책임, 이 책임론이 저는 진보 진영 내에서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저녁 8시 8분이고요. 이제 밤이 돼가고 있고 투표함이 속속 개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잠시 뒤면 저희가 개표 상황을 보고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예측을. 네,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해온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각각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실에 이솔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거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상황실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정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민심을 확인한 예측조사 결과 곧바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호남까지 총 9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아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수도권 석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죠. 여기에 부울경은 물론 대구도 0.8%포인트 차이로 해볼 만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분위기가 고무적입니다. 당내에서는 전북 지역 결과를 주시해왔죠. 이 당대표 연임 시험 때란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접전 예측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세로 점쳤던 강원이 접전으로 나오자 놀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접전지로 꼽힌 부산 북갑 하정우 후보와 경기 평택을 김용남 후보의 경우 초접전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요. 자,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1석, 경합 4석이었습니다.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이 개표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1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우세 11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지역은 4곳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면 민주당이 우세를 점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4년 전 지방선거 결과에서 뒤집힌 겁니다. 민주당은 현재 서울을 포함해 11곳 우위입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46%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천은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경기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60.4%, 1위로 예상됐습니다. 충북은 신용환 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충남은 박수현 민주당 후보 52.1%로 앞섰고 대전도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세종은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64.3%로 1위로 예상됐습니다. 울산은 김상욱 민주당 후보, 경남은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달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남 광주 민양배 민주당 후보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주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1위로 예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북으로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조사됐습니다. 재보선 지역 중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만 출구조사가 실시됐는데 두 곳 모두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보인 기자. 자, 출구조사 발표 당시에 장동혁 지도부가 다 있던데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곳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별다른 반응 내놓지 않고 텔레비전만을 응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라며 받아든 숫자가 1입니다. 경북 한 곳이라는 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핵심 지역인 대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결과에 충격이 큰 분위기입니다. 당초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전, 충남, 충북도 경합지로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격차가 꽤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과 강원이 경합으로 꼽히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상황실을 떠난 뒤 선거 윤곽이 드러날 때쯤 다시 상황실을 찾아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전달해드렸습니다.